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이 1%가 넘을 만큼 매도 장세가 펼쳐졌고요. 자, 지금의 장을 우리가 뭐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다소 좀 애매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투자자들은 좀 기운이 빠져 있고요. 확실하게 방향성을 정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금리를 비롯해서 경기에 대한 판단, 여기에다가 금투세라든지 밸류업 정책 같은 이런 정책들의 영향을 아무래도 더 확인할 게 남아있다고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경주마와 함께 시장 판단해 보도록 하시죠.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답답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몇 주째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전반적으로 많이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 확실하게 팔고 있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의 장 어떻게 보고 싶습니까? 오늘 시장이 좀 험난했습니다. 변동성도 컸고 일부 장중에는 희망 섞인 수급들도 좀 일부 몇몇 종목들에서 보이긴 했습니다만 막판에 낙폭을 확대하면서 결국은 조금 재미없는 오늘 밤에 미국 ISM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힘이 없어버리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한 코스피 시장에서 한 2,800억 정도 팔았고요. 선물도 한 2,000개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사실 이 정도는 그냥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수급 정도 매매 동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나 투자자들의 일단은 그 자신감을 매우 많이 잃었던, 거래대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어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서 종목들이 쉽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일부 종목들에만 조금 집중하다 되고 또는 섹터에만 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내가 가진 종목이 그날에 올라가는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래도 좀 난데, 사실 지금 하루에 한 가지 정도 섹터가 올라가는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도 예전 같으면 순환매가 한 2, 3일 정도는 유지되면서 이게 순환매가 됐었잖아요. 네. 8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하루 단위로 가다가 저희가 사실 우스갯소리로 저희 옆에 있는 이제 동료분들이랑 얘기를 했었어요. 이러다가 이제 반반차 정도까지도 되겠다.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바이오와 2차 전지, 반도체 움직이는 게 거의 2~3시간 간격으로 그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도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장 참여자분들, 투자자분들이 느끼시기에 진짜 좀 어지럽고 어려운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아시겠지만 오늘도 내내 다루겠지만 이제 금투세라던가,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지정된 공휴일, 또 9월 달엔 또 그 추석도 있고 미국의 법인세 납부, 여러 가지 유동성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이슈들이 계속 가져가면서 불확실성까지 연말까지 끌고 가는 이슈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국내 주시장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한다라고 한다. 어차피 내가 국내 시장에서 치고받고 해야겠다, 수익을 내야겠다라고 하면 지금 어쩔 수 없이 모두 다 생각들이 수익 주면 팔고 좀 많이 눌리면 사고, 이런 식의 단기 매매 전략들을 고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동희 팀장님은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먼데이가 나오기 전에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면서 좀 빠지는 경향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오늘 그 매크로적인 이슈가 있고 또 내일 졸트 보고서, 그다음 목요일에는 서비스업 이제 PMI 지수 나오고, 금요일에 실업률이 나오는데, 실업률이 나오고 나서 3회 법칙이다 하면서 좀 빠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 증시도 시장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매크로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좀 약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금요일에 나올 실업률에 대해서 저널에는 4.3으로 나오면서 좀 실망감을 많이 하면서 매물이 많이 쏟아졌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전월 대비해서 0.1% 좀 줄어든 4.2%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월의 4.3이 완벽하게 맞는 4.3이 아니었고 4.25 정도 되는 4.25% 정도 되는 실업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봤었을 때는 4.2 정도는 충분히 괜찮은 수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고용 쪽으로 9월 FOMC 전에 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제스처만 보여줘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희 대표님, 뭔가 더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난번 블랙 먼데이의 촉발점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게 ISM 제조업 지표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삐끗하면서 이거 경기 상황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그 다음에 고용 지표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와버리니까
확 이른바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지면서 뭐 소위 폭락장이 연출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 ISM 제조업 지표가 이제 이번 주에 다시 최신 지표가 나온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실업률도 나오죠. 뭐 고용 지표도 나오고. 8월 실업률이 또 이번 주말 금요일로 알고 있는데 나올 텐데 일단 지금 9월 달에 이벤트가 되게 없고 아무것도 좀 뭐 부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벤트가 너무 많습니다. 확인해야 될 게. 네,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오히려 좀 추석 연휴라는 긴 휴식도 있고 우리나라는 네. 추석 연휴 전에 한 번도 좋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음. 그리고 또 하나 주말에 이제 이번 주 내일부터 이제 시작해서 지표들이 발표가 될 텐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9월에 또 FOMC도 있고 FOMC 이후에 또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요즘에 갑자기 이 통계를 자꾸 들이대가지고 9월에 안 좋았다. 특히 뭐 미국에서 법인세도 납부하고 네. 그다음에 최근 2, 3년 동안 9월은 계속 항상 하락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거는 조금 좀 어불성설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저도 동의 못 하겠어요. 예. 썸머 랠리는 있었냐? 썸머 랠리도 없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리고 9월에 긴축 기조가 2, 3년 동안은 9월에 항상 긴축 기조였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구간이었고요. 이제 금리를 떨어뜨리는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또 반응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여전히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주도주가 부재하죠. 네. 근데 주도주라고 지금 했던 게 반도체 뭐가 가장 클 것 같고요, 섹터에서. 그다음에 2차 전지, 2차 전지는 반등만 나왔죠. 사실은 주도주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올해 성적은 안 좋으니까. 그다음에 뭐 바이오 정도가 있을 텐데 조선도 지금 조정받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상승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왜 중요하냐면 반도체 섹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가 안 올라가면 지수가 못 갑니다. 근데 반도체가 지금 뭘 확인하고 싶어 하냐면 9월에 있을 마이크론의 실적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메모리 업체들 가운데선 이제 그 마이크론이 가장 먼저 나오니까. 가장 먼저 나오기도 하고 전체적인 주가의 패턴 같은 것들이 비슷하게 비슷하죠. 가니까. 지금 마이크론이 한 40% 조정받았거든요. 고점 대비. 네. 하이닉스는 30% 정도 조정받았고 그러면 마이크론이 얼마나 돌아서느냐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 레거시 쪽은 이쪽을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최근의 분위기는 갑자기 레거시가 안 좋으니까 안 좋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많기 때문에 오늘 시장 보면 반도체는 그냥 없는 주식 같았습니다. 네. 쭉 시장이. 밀렸죠. 예, 시장에 없는 주식. 지그시 밀린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거래가 많이 나오면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냥 흐른다라고죠. 이제 우리 흔한 말로 네. 거래 없이 쭉쭉 빠지는 호가가 얇아서 쭉쭉 빠지는 현상이 나왔는데 뭐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해 볼 필요 있는데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건 지금 12개월 선행 PER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그 8월 5일 날 빠진 게 8.54배까지 빠졌습니다. 네. 그 블랙 먼데이라고 하는 네. 8월 5일 날 지금 8.6배 수준입니다. 근데 그게 어제 기준이니까 오늘로 하면 더 떨어졌겠죠. 네. 그러면 지금 거의 블랙 먼데이를 아직 우리는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맞아요. 예, 이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뭐 모멘텀이 조금만 던져지면 어제 2차 전지 올라오는 것들처럼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 지금은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호가가 얇기 때문에 누가 한번 총매를 던져주면 또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트리거가 작용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게 뭐 금리 인하 이 FOMC 회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 주에 있을 실업률 지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실업률은 대부분 다 지금 한 4.2에서 4.3 정도로 다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 충격적이지 않으면 사실은 그닥 그렇게 경기 침체 이슈는 부각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무사히 통과하고 나면 생각보다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김동희 팀장님 추석 연휴가 이제 다다음 주. 네. 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까지만 하면 거의 일주일간 거래가 없는 네.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포지션을 정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특히 네. 지금과 같은 장세에선. 네. 그럼 이런 식의 어떤 흐르는 장세, 불확실성이 좀 큰 장세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통계로 봤었을 때 뭐 추석 연휴 전에 10거래일 코스피 수익률이 뭐 3승 7패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사실 국내 내수가 고금리로 인해서 원래부터 좋지 않았었고 또 금투세 이슈, 9월 FOMC, 당장에는
고용 지표가 기다리고 있어서 이탈한 자금은 벌써 다 이탈했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지난주에 하루 코스닥 거래 대금도 뭐 절반 이상은 진짜 신규주에서만 터져가지고 굉장히 진짜 개인들이 힘든 장세였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단기 트레이딩만 하시고 있어서 뭐 추석 연휴라서 현금 확보를 한다. 뭐 현금을 확보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지금 진입할 필요는 없지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괜히 내가 잘 공부를 하고 좋아하는 종목인데 굳이 추석 연휴라서 현금 확보를 하기보다는 9월 금리 인하 후에 조정장이 걱정된다라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금 확보를 하시는 건 상관없지만 추석 연휴라고 해서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요. 답답한 장세긴 한데 네. 준비해야죠. 네. 다음 분수령이 올 때까지 네. 준비는 해놔야지 저희가 허둥지둥 되지 않고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하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거래를 많이 하라고 누구도 권하지 못할 맞습니다. 거예요. 네. 지금 뭐든 사라, 팔라 이런 얘기 못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일단은 시장상 돌아가는 걸 예민하게 보면서 조심스럽게 뭔가 테스트를 해보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객장에서 저는 이제 뭐 객장이라는 말을 썼지만 네. 뭐 이제 저랑 이제 저 같은 이제 영업사원 브로커 분들은 이제 손님들이랑 많이 통화를 하실 건데 다 대부분 무슨 고민을 토로하십니까 요즘에? 어렵다라는 고민이 1번이에요. 네. 일단 어렵고 왜 사는 것마다 다 물리느냐? 왜 이런 시장이느냐? 그냥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뻗어나가는 종목들이 없고, 예, 그냥 뭐 잘 가는 종목이 이거 뭐 그 투자자들의 대부분의 성향 따라 다 다르겠지만 네. 올라가는 주식들이 과거에는 더 세게 간 패턴들이 있었고 또는 아래에 있는 주식이 이제 바텀업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다 저것도 아니고 거래 대금이 없고 그냥 조금만 물량 나오면 그냥 쑥 음봉 쫙 나와버리고 막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는 가치 투자자분들은 아마 공부를 많이 하실 거고 종목에 대해서 과연 어떤 종목이 싸고 다음에 주도주가 뭐가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고 네.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추세 추정형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예 매매를 아예 안 하시거나 아니면 소액으로만 단기 트레이딩만 하시겠죠. 지금은 그중에서 그나마 센 종목들을 골라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입장이거든요. 저는 센 종목들만 골라내라? 센 종목들만 골라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장 마감하면 쭉 스크리닝을 해서 내일은 어떤 종목이 될 것 같다. 또는 어떤 종목에 수급이 들어왔고 내일 매매해 볼 거는 이런 종목들이다 하는데 8월 들어서면서부터 그래도 상반기에는 하루에 관심 종목과 섹터 쭉 나열해 보면 그래도 종목이 하루에 그래서 한 50개에서 많으면 7, 80개까지도 나왔었어요. 매일매일. 네. 근데 지금 보면 한 30개 이하로 줄었어요. 근데 30개 이하로 줄은 그 종목들이 대부분 다 시총이 다 작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의 시장에 주도주는 없고 그냥 하루하루 특징주만 있는 그러니까 내일 당장 오늘의 특징주가 돼서 주도주처럼 보이지만 내일 당장 차익 실현이 나와서 바로 그냥 추세 꺾여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다 보니까 뭐 내일의 특징주가 뭐가 될지 뭐 예상을 해가지고 오늘 사서 그게 빵 떠가지고 그게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뭐 내일 10% 올라가는 종목 또는 10% 가는 종목 중에서 한 무릎 정도 한 3, 4% 정도 사가지고 한 7, 8% 매도하는 단기 매매 정도를 하실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인데 지금 사실 이조차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승률이 소위 말해서 승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통상 매매하시는 분들 이제 잘 나오면 한 50% 정도 승률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손절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그 차이인데 통상적으로 40에서 50%면 정말 많이 승률 낸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 승률조차도 많이 떨어지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머니라고 하는 추세 추종 자금들도 굉장히 거래를 좀 자제하고 있는 편이고 네. 밑에서 사가서 이거 언제 마냥 오를지 그냥 어제 2차 전지처럼 빵 떠주는 거를 기대하기에는 사실 너무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어제처럼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산 섹터가 또는 내가 산 종목이 어제 같은 날이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 흐름에서는 조금은 지금 계속 어려운 시장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주도주가 무엇이 될지 결국은 주가 가장 먼저 반응하거든요. 네. 주가 가장 먼저 세게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날 가장 특징주 중들에서 이 무리를 지어서 올라가는 섹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단순한 특징주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산업이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그래도 실적도 내는 그런 섹터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좀 약간 희미하기는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의 이야기도 해주세요. 공부 많이 하고 대응했는데 손해봤다. 네. 네. 지금 장이 참 이런 장인 맞습니다. 거라는 네. 거를 다 공감을 하실 것 네. 같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식 그만합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맞습니다. 없어요. 네. 저희는 분명히 다음 장을 준비를 해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사실.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주도주장이 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이럴 때 아주 네. 깊게 해보고 인사이트를 갖고 네.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구간에서 미리 매집해두는 이런 전략. 뭐 되게 단순하지만 이게 또 정석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면 주식 투자가 참 어렵죠.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제 지금 최근 시장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제 그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게 올라가는 거 쫓아 사면 그 다음 날 그래도 한번 시세를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올라가는 걸 샀는데 그 다음 날 시세 주면 다행이고 안 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를 다들 못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지금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원래 현금 확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는데 과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현금을 들고 있을 이유가 있나? 네, 현금 같은 주식을 사더라도 주식을 사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9월 달은 그래도 현금을 조금 확보하세요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주도주가 딱 보이질 않으니까 네. 현금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단기 대응을 하는 건데 결국엔 단기 대응도 결국에는 현금 확보는 아니죠. 샀다 팔았다 하는 거니까. 네. 예, 근데 지금 보면 그래서 본인만의 어떤 그 시나리오를 좀 만드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서 7월 달 이후로부터 8월 이번에 한번 그 폭락장이 한번 나오고 나서 9월까지 지금 현재까지 네. 7월부터 느낌이 쎄하다. 그러면 차라리 아예 숫자라든지 여러 이제 그런 거 관계가 없는 바이오 섹터에 조금 비중을 높여야 되겠다. 네, 그런 전략을 취했는데 지금 또 네. 바이오도 많이 올랐죠. 그러면 본인 자랑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다는 건데 네. 지금도 근데 저는 당분간은 바이오가 강할 이유가 더 많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를 사기도 애매하고요. 자동차를 사기도 애매하고 2차 전지를 따라 사기도 애매합니다. 그러면 이슈가 살아있는 바이오 쪽으로 약간 이동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이제 보면 그럼 바이오만 할 수는 없으니까 바이오 몰빵 칠 수도 없잖아요. 이게 공부 안 하면 못 합니다, 이거를. 근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현금을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도체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라는 시나리오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그럼 2차 전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럼 반도체는 간단하게 뭐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보면 나머지 작은 종목들은 대응이 안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수급이 갑자기 뭐 무너지면서 확 빠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하이닉스를 기준으로 보면 저는 정했죠. 17만 원 밑은 무조건 산다. 그러면 20만 원 근처, 19만 원이든 20만 원 근처 가면 19만 원 돌파하면 무조건 판다. 당분간은 이 전략을 취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15만 원 밑으로는 안 빠지겠죠. 제가 이제 오늘 뭐 매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만큼 이렇게 이제 전략을 말씀드리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인 게 42만 원 되면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몇 번 뭐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러면 언제 또 다시 사야 되냐? LG 에너지 솔루션을 만약에 산다면 그럼 36만 원 밑으로 빠지면 사야 된다. 왜? 2차 전지 흐름이 대선 전까지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 이슈가 가장 큰 이슈인데 이 이슈를 제끼고 본다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11월 대선 전까지는 2차 전지를 트레이딩 영역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중요한 건 저희가 종목도 말씀드리고 뭐 손절가 아닌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전략입니다. 이런 그렇죠. 이제 그런 패턴들에 거를-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이건희 대표님은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린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 판단이 어렵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정책적 불확실성도 분명히 있어요. 오늘 또 금투세와 관련된 이슈가 나왔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금투세 이슈는 아니죠. 근데 금투세와 관련된 보완 패키지 법안이 발의가 됐다. 이 얘기가 뭐냐? ISA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ISA에 대한 납입 금액이라든지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혜택을 늘리는 이런 보완 법안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또 긍정적으로 해석된 게 아니고 부정적으로 해석이 된 것 같아요. 김동희 팀장이 네. 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이죠. 네, 이번에 ISA로 직접적으로 해외 투자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해외 투자로 IS 계좌로 해외 투자를 했었을 때 이제 비과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장기 투자를 했었을 때는 어쨌든 나스닥 수익률과 저희 한국 증시의 수익률을 비교해봤을 때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라고 보고 금투세 관련해서는 이렇게 불확실성을 연초부터 좀 끌고 오면서 계속해서 이런 이제 투자자분들이 불확실성을 워낙 싫어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해소를 빨리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ISA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네. 이 얘기인 고로 고로. 금투세 폐지는 시장에서 원하는 네, 금투세 아니다. 폐지는 아니구나라는 네. 이제 결론으로 귀결이 되는 네. 것 같아서 네. 투자자들은 이 부분을 지금 언짢게 생각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ISA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뭐 ISA 이제 관련된 내용, ISA 계좌로 해외 주식 투자한다는 이제 뭐 세제 혜택을 준다 나왔는데 사실 아마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안에 뭐 내용 보시긴 했겠지만 그것보다 결국은 하겠다는 거네로 아마 다들 대부분 생각하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 기사인지 어디서 저도 이제 보긴 했습니다만 이 내용이 시장에서 여기저기 전파된 이후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코스닥 특히 낙폭이 낙폭이 확대됐죠. 네, 그런 흐름을 보였죠. 딱 보여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진짜로 우연인지 아니면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빠지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요것 때문에 여전히 또 민감하구나 그런 느낌을 굉장히 받았어요. 제가 저도 그래도 이제 주식시장에 있는 지 한 이제 20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딱 패턴이 언제랑 비슷하냐면 2016년 하반기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2016년 하반기랑 2017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정치 이벤트 중에서 가장 그때야 뭐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네. 탄핵 이슈가 가장 맞습니다. 컸죠. 그래서 정확히 역시 앵커님 아시네요. 저는 이거 분명히 연도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검색을 막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돌발 질문인데 바로 아시는 거 아시네요. 네. 네. 뭐 제가 이 정도입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금투세 지금 네. 우리 네. 시청자분들 지금 화가 많이 나셨어요. 많이 나십지 않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때 그 탄핵 이슈로 어쨌든 정치 변수였잖아요. 네. 그게 2016년 하반기 내내 거래대금을 완전 고갈을 시켰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0조는 넘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래도 15조대는 나오고 있어요. 합쳐서. 그때는 양시장 합쳐서 7조 이하였습니다. 양시장 합쳐서.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더 별로였고요. 그냥 모든 종목들이 그냥 대한민국 사실 대통령의 헌정사상 최초였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거의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완전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2016년 하반기 때는 그냥 정말 줄줄줄 흐르는데 그냥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는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벤트가 해소가 되고 나니까 그 이후로 사실 V자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슈도 연말까지 어쩔 수 없이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여당 입장에서도 밀어붙이려고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폐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모양새가 딱 그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니기 때문에 네. 실시될 확률이 점점 사실 개인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국면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근데 결국은 이 부분이 해소가 돼서 조금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2010년대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해소가 되면서 주식시장 반등이 나올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보완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네. 그때는 좀 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국민 주식 투자를 하는 이상 연말까지는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이슈. 어떻게 보면 정치 관련된 정책 당국자분들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시장에 별로 관심이 실제로 없는 거 아닌가. 유명한 미국에 있는 트레이더 책들에도 사실 직설적으로 써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미국 정책 당국자들은 사실 증시에 큰 관심이 별로 없다. 네. 수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정말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정말로 정부에서는 계속 밸류업 얘기는 하지만 네.
사실 시장에 밸류업 되는 거 별로 없거든요. 지주사들은 연초보다 더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주식도 더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좀 생각을 좀 하신다라고 하면 뭔가 대타협이나 뭐 대통합이든 우리 방송 전에 그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그런 내용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없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뭐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뭐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주식 차례 안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국내 투자자라고 하면 여전히 계속 방어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어쨌든 지금 가타부터 결론이 안 나고 네. 질질 끌면서 뭔가 불확실성을 계속 시장에 주고 있고 투자자들이 이 부분을 일단은 더 불편해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때 뭐 여야 대표 회담에서 얘기했던 대로 대폭 완화해서 시행한다라고 폐지가 아니고요. 이런 가정을 해본다면 그건 시장에 긍정적일까?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예를 들면 5천만 원이 기준을 뭐 1억으로 2배 상향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보완 후 시행 이것도 여전히 투자자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할까요? 일단 오늘 시장 반응은 뭐 내용 불문하고 그냥 폐지 안 하는구나. 폐지를 안 하는구나에 이제 방점을 시킨 것 같고요. 근데 네. 저는 막상 이제 시행되면 세부적으로 보겠죠. 지난번에 예전에 여기 경주마에서도 한번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뭐 금융 투자 소득이 조금 100만 원만 넘으면 부양가족에서 뭐 제외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 의료보험 부과 문제 시작해서 5천만 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 이제 이게 원천 징수로 하면 어떡하냐. 뭐 그리고 네. 플러스 마이너스 된 건 어떻게 계산할 거냐. 뭐 이것도 뭐 10년으로 늘리겠다. 이제 이런 여러 대처 방안이 나올 텐데 네. 그 방안들을 또 세세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두 당이 원래 합의를 해놓은 법안을 2년간 유예를 시킨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이거를 수정해서 결국에는 다시 시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저희도 반대를 하고 싶지만 폐지를 원하지만, 네. 뭐 그게 또 저희 마음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 시장 참여자들은 옆에도 주식을 하고 앞에도 주식을 하고 뒤에도 주식을 하는데 사실상 전 국민의 성인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주식을 아직 안 합니다. 네. 예,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이제 그쪽 사람들은 금투세에 대해서는 그냥 부자들을 위하는 법 아니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정치인들은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저는 뭐 그래서 지금 오히려 빨리 어떻게든 정해지든 폐지가 되든 결론이 빨리 나야 된다. 네. 예,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에 공감을 해주시는 저희 시청자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 이 금투세만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불확실성을 시장에 공급하는 게 또 어떤 이슈가 있을까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이건 우리가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전제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갖고 지금 금투세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금투세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었을 때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전망을 해보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섹터의 흐름들은 재밌는 섹터가 없었는데 이것만큼은 좀 눈에 띄었습니다. 토큰 증권에 대한 법제화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STO라고 하죠. STO 관련 이슈, 관련주들이 오늘 또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어떤 이슈가 오늘 시장에 불거진 거죠? STO 관련해서 뭐 법제화로 된다라는 이슈가 불거졌는데 사실 STO 관련해서는 조각 투자로 일단은 뮤직하우에서 과거에 브레이브 걸스 노래로 인해서 좀 그 뮤직하우라는 기업 자체가 TV CF도 나올 만큼 굉장히 잘 됐었다가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NFT 뭐 가상화폐 자산 떨어지면서 관심이 같이 없어졌어요. 근데 STO가 이제 제도화적으로 22년도 4월 8일에 조각 투자 등 신종 증권 사업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이때부터 조각 투자와 STO의 연관성이 나왔는데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STO의 정의인데 STO의 정의가 국가마다 다릅니다. 업계 내에서는 RWA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RWA가 뭐냐면 실물 연계 자산입니다. 실물 연계 자산을 뭐 지금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에서 미국 국채를 비들이라는 상품으로 석유화해서 거래를 하고 있고
블랙록 같은 경우 비들 상품 규모가 지금 5억 달러, 약 하나로 약 6,700억 정도에 달하는데 블랙록이 지금 이 RWA 그러니까 STO 시장에 진입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화두로 주목을 받았긴 받았는데 현재 뭐 사실 블랙록 말고는 뭐 숫자로 보여지는 것도 없고 단기 테마로 보여지고 그래서 당장 숫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이슈로 인해서 들어왔었던 거래량이나 수급이 이번 STO로 인해서 좀 튀어 올랐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래서 업황 자체가 제도화되면은 좋아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트레이딩 영역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황 팀장님, 증권사 계시니까 이 증권연 토큰 발행 이게 사실 21대 때 법안이 추진됐다가 처리가 안 되고 네. 오랫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다가 이제 다시 법제화를 하네. 라고 해서 오늘 관련주들이 네.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기존의 주식을 어떻게 이걸 투자를 하지라고 생각했던 자산들을 맞죠. 이제는 이제 네. 증권화시켜서 네. 조각 투자, 쪼개기 투자를 네. 다 가능하게 만들겠다. 증권사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한우도 대상이고 미술도 흥성한우도 대상이고 대상. 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예전에 가상 자산들이 이제 워낙에 좀 부작용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있는 상품들을 이제 상장을 시켜서 투자를 하는 게 STO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증권사의 새로운 먹거리로 보고 있긴 합니다. 보이긴 하는데 확실히 의지가 있어요? 근데 현업에서는 별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황 팀장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랑 진실을 알려주세요. 저희 지금 월요일에 출연하시는 박현상 팀장님이랑 네. STO가 나와야 우리가 먹고 산다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이제는 사실 증권 중개 브로커리지로 이제 우리가 먹고 살기에는 이제 너무 개인 투자자들의 실력도 많이 늘었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먹거리를 계속 찾아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증권사들 새로운 수익원 모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사실 유동성이 있어야 여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귀결이 됩니다. 결국은 다른 것도 다 괜찮고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런 개념으로 해야지 이게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해볼까? 이렇게는 사실 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뭐 법제화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결국은 그 연계 자산을 발행하는 뭐가 그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IP 기업들이라기보다는 다 거래소 위주잖아요. 네. 그냥 중간에서나 브로커리 해주고 그냥 먹을게, 수수료 먹을게.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단기 정말 이게 만약에 비트코인처럼 2012년 13년도에 그때 느낌이라고 하면 정말 배팅을 해야 되는 데가 맞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올라온 다음에 매매를 해도 또 투자를 해도 좀 더 검증이 된 다음에 사실 뭐 싱가포르나 미국에서 여전히 좀 거래가 되고 있고 24시간 거래되고 있긴 합니다만 거래대금이 그 큰 나라에서도 거래대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테마주 성격이 매우 저는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익은 과일처럼 네. 아직은 좀 한입 베어 물었을 때에 씁쓸할 거다, 네. 떨 거다 이제 뭐 네. 이런 식의 네. 멋진 비유 같기도 한데 어쨌든 오늘 이게 네. 법안이 발의된 것도 아니고 발의될 거야라는 소식에 이렇게 네. 움직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시장에 얼마나 재료가 없었으면 발의된 것도 아니고 발의될 거야라는 거에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법안을 정한 것도 아니고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위한 세미나를 연다고 하니까 김재섭 의원이 이거에 이제 반응을 했다라는 거는 지금 뭐 그만큼 시장에 재료가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이거 세미나 연다는 거 제가 지지난주에 들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만간에 이거 얘기 나올 겁니다. 이런 얘기가 다들 돌았습니다. 돌았기 때문에 다들 이제 아마 그 관심을 갖고 계셨을 텐데 제가 한 열흘 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이쪽에 추진한다는 거 이미 뭐 다들 알고 있다는 거고요. 좀 폐기된 거 좀 젊은 의원들이 이것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여야 입법에서 이거가 통과를 안 시켜줄 이유도 또 없습니다. 사실 이제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통과를 시켜줬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지금은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데 STO가 진짜 시장에서 핫할까? 예전에 그 돈육 선물 만들었다가 그 한번 망했었고요. 우리나라 거래가 안 됐습니다. 아예 이명박 정권 때. 그리고 오히려 차라리 지금은 우리나라가 왜 아파트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지금 요즘에 좀 죽었다고 하지만 네. 그러니까 왜 아파트가 거래가 활발할까?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84제곱미터면 대부분 다 이런 구조야. 방 3개, 뭐 화장실 2개.
그러니까 이게 표준화되고 뭔가 제도화된 이게 딱 틀이 맞아야 사람들이 거래하기가 좋은데 STO 보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다 개별 물건이죠. 그러면 사실은 거래가 되기 많이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처럼 아예 그냥 그렇게 움직이는 자산이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는 너무 따로따로죠. 미술품 하나, 뭐 건물 하나, 뭐 송아지, 뭐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나? 그 음악 관련돼서도 뭐 저작권 관련돼서 거래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시장이 커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여전히 저는 아직은 좀 부정적인데 증권사나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좀 성사를 시켜야 사실은 돈이 되니까 네. 예, 열심히 하겠죠. 자,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활기가 없다. 좀 기운이 빠져 있다. 침체돼 있다. 자, 그러면 구세주가 뭐가 될까? 구원 타자가 뭐가 될까?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IPO 시장에 계속해서 새내기들이 들어오고 네. 그 새내기들이 거래도 일으키고 반짝반짝 빛이 나야 뭔가 이 저변에서 좀 꿈틀꿈틀대는 이런 시장의 활발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IPO가 김동희 팀장님 최근 네. IPO 성적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죠. 네, 그래도 저번 주만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신규주가 완전 장악을 했던 장세거든요. 뭐 300% 갔었던 종목들도 나왔고 뭐 그렇기 때문에 반짝 아니에요? 반짝 맞았습니다. 금방 또 되돌림 당일날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당일날 완전 그냥 저 고점 대비해서 뭐 반토막 이상이 나버렸는데 또 신기하게도 진짜 주식이 이제 뭐 살 만한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네. 바닥을 대비해서 100% 이상 넘게 상승이 나오면서 진짜 시장이 개인 투자분들이 너무 어렵게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누가 봐도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할 정도로 진짜 IPO 쪽 바이오 쪽이 지금 많이 상장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바이오 쪽 IPO 쪽 말고 제2의 랭라자를 찾지 말고 저 같은 경우는 제2의를 찾을 바에는 그 본연의 뭐 지금 유한양 얘기로 이어가고 있는데 주도주 내에서도 대장주들만 움직이다 보니까 랭라자를 좀 더 집중해서 만약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페어마켓가 있는데 사실 랭라자 단독 요법을 발표를 하는데 KBS 뭐 인터뷰 같은 거 뭐 유한양의 대표 말을 들어봤었을 때에는 폐암 사기 환자분도 충분히 건강을 되찾았고 뭐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존슨앤존슨에서도 단독 요법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쪽이 대장이 좀 계속해서 주도주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의 침체가 바이오가 일종의 모멘텀이 될 것이냐. 그렇죠. 7월부터 바이오를 역으로 많이 담기 시작하셨다는 이건희 대표님. 제가 한시프로에서 유한양행으로 1등했습니다. 3개월 수익률. 네. 예, 유한양행을 3개월 매수 전에. 시기 3개월 전에 6월달에 추천했죠. 그러면 확실하게 1등 하셨겠네요. 예, 근데 이제 뭐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랑 다 하셨는데 예, 뭘 자랑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되셨습니다. 이게 스타가 탄생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국산 1호 항암제의 FDA 승인 정확히는 이제 FDA 승인 받은 물질은 국내에서 개발한 거는 9번째인데 항암제로는 이게 처음이거든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스타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스타를 계속 찾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 근데 최근에 뭐 알테오젠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9월달에 그나마 이벤트가 좀 있는 섹터가 바이오다. 바이오다.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뭐 페어마켓도 있고 뭐 에스모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9월에 또 바이오가 원래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는데 이게 아직 이벤트가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이제 큰 종목들이 남아 있죠.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한양행과 줄이 다 있는 회사들을 자꾸 찾습니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뭐 투자를 했건 유한양행이 투자를 했건 같이 뭐 공동 임상을 진행하건 이런 회사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돌파구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아까 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바이오도 큰 종목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얘기하면 뭐 다 올라온 거 얘기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예. 아직 안 올라온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안 올라온 거에 돌려보시면 한시프로 돌려보시면 제가 네. 안 올라온 것도 말씀드렸으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종목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경주마에서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이오가 예를 들어서 대안이 될 수 있냐라고 봤었을 때 유한양행 같이 정말로 네. 그냥 눈에 보이는 실적을 낸 곳도 있겠지만 소위 이제 상장으로 대비를 해서
커 나갈 준비를 한 대여들, 네. IPO 대여들. 바이오주도 이제 이번 달에도 사실 눈에 띄는 종목들이 그렇죠. 몇 군데 네. 있더라고요. 뭐 셀비온도 있었고요. 셀비온도 있고 뭐 HD 이제 종목도 너무 많아져 가지고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HEM 파마 뭐 이런 종목도 있고 계속 네.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뭐 이번 달 8월 달에도 상장했던 종목들이 많고. 근데 아까 서두에 뭐 잠깐 IPO 얘기, 뭐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뭐 그 얘기, IPO 얘기하면서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나라에 너무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장. 네, 상장 기업들이 너무 많고요. 그렇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 약간 투기적인 성향을 좀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과거에 뭐 선물 전세 거래량 1등도 했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기존에 뭐 좋은 주식이든 안 좋은 주식이든 결국은 수익 내는 주식들이 좋은데 그럼 결국은 내가 한번 치고받고 하더라도 어차피 뭐 좋은 주식 사서 물리나 뭐 변동성 있는 주식 사서 물리나 똑같은 손실과 이익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약간 신규 상장 주식들이 워낙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쪽에서 많이 매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없는 종목들이 거래대금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상장들이 계속 꾸준히 되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작더라도 거래대금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좀 재미없는 종목들 팔아가지고 이쪽에서 매매할 수 없는 시장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매매하실 분들, 소위 말하는 선수분들은 매매는 하시되 네. 정말로 리스크 관리 잘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뭐 스윙으로 가져가시든 단기로 끊어서 매매를 하시든 뭐 그거는 개인 투자 성향이겠지만 제 주변에도 신규 상장 종목들로만 매매하시는 종목들 많습니다. 그분들은 뭐 사실 지금 자기한테 딱 맞는 시장인 거죠. 그럼 기존 바이오의 네. 소위 큰 종목들, 네. 삼성바이오, 뭐 장중에 100만 원도 네. 찍었었고요. 뭐 셀티리온을 비롯해서. 저는 아까 뭐 안오른 바이오 뭐 말씀하셨지만 조금 이건 대표님 의견 다른 게 저는 그냥 지금 올라가는 바이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세. 네. 추세. 걔네들 그 종목들이 깨지면 어차피 깨지죠. 다른 바이오도 다 깨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제 2의 알테오젠 찾는 것보다 그냥 알테오젠, 네. 제 2의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게 낫다 생각합니다. 역시 추세 추종의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시는 우리 황 팀장님이시긴 한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시총 1위도 했었잖아요. 네. 에코프로 내리고 말이죠. 전 지금도 탑픽은 알테오젠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중에 그나마 시가총액이 싼 종목들. 근데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시라는 거고 알테오젠 지금 사라고 말씀드리면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사실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셔야 된다. 뭐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IPO 최근에 한 종목들 보면 처음 상장한 날이 거의 고가가 많아요. 예, 그러면 한 요즘에 트렌드 보면 한 상장하고 나서 두세 달 정도 지난 종목들, 3개월 뭐 보호해서 물량 좀 끝나고 그래서 한 6개월 안쪽에 있는 종목들이 공모가 이하로 하회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좀 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거래량이 실릴 때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그날 이제 좀 검색을 좀 하셔야 되는데 신규 상장주로 보면 한 6개월 안쪽에 상장한 종목들 다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걸 매매하시는 건 맞는데 상장한 당일날 매매하시는 것처럼 리스크가 큰 건 없다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상장하고 나서 한 1년은 사실은 안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왜냐하면 그 기업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1년은 지나봐야지 아는데 그래도 매매하실 거라면 그래도 한 3개월 이상 지나서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반등이 나오니까 오히려 그런 걸 노리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2차 전지 이야기는 일부러 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많이 했고 사실 이분들에게도 2차 전지와 관련돼서는 의견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들어보지는 않겠지만 사실 저희의 오늘 포커스는 이겁니다. 지금의 침체가 끝나갈 시점에 다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이거 실적으로 보나 전반적인 업황 환경으로 보나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오늘 골라봤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오늘 사실상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 방산주입니다. 방산주 참 한때 올해 상반기에도 흐름이 괜찮았고 네. 분명히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해외 수주 이슈도 계속해서 있었고 네, 근데 요즘 주가는 좀 부침을 겪고 있어요. 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런 일정들로 인해서 반영이 돼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오늘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시초가에 굉장히 신고가를 돌파할 것처럼 엄청나게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 다 반납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일정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는 모멘텀은 좀 끝났고 그다음에 실적 상승세도 뭐 엔비디아랑 같이 대입해 보면 되겠죠. 상승세가 이제 주춤할 때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많이 돼서 뭐 방산 쪽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여전히 들고 계시기에 매력적이지만 신규 진입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방산주는 B2C 영역이 아니잖아요. 네. B2B 혹은 B2G의 영역인 네. 거잖아요. 그럼 사실 업황의 흐름에 대응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더 비탄력적으로 어떤 그 수주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흐름이 지금 괜찮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가장 뭐 하반기를 좀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섹터 회피처도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좀 투자처가 될 수 있겠죠. 일단은 미국과의 뭐 관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유럽 쪽으로 계속 수출하는 것도 그렇고 하반기에 그나마 우리가 믿어볼 수 있는 섹터가 우리가 방금 얘기한 바이오 헬스케어랑 그다음에 밸류업 그리고 이제 그나마 좀 남은 게 조선하고 저는 방산인 것 같습니다. 예, 조선하고 방산은 그나마 미국 대선에 큰 영향이 없다라는 점. 네. 일단은 엄청난 하반기에도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래도 금리 인하하고 그다음에 선거 영향만 그것만 제거를 해도 사실 많은 노이즈들이 제거해서 볼 수 있는 섹터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정도는 제거해도 봐도 되는. 왜냐하면 뭐 조선 같은 경우는 신조선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방산이랑 조선이 공통점은 계속 수장고는 계속 쌓여져 있고 일단은 실적은 내년까지는 탄탄하니까. 네. 다만 이제 수주가 끊기면 어떡하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부분들 이제 그 우리가 계속 추적해야 되는 것들은 수주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추적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아마 수주 받은 걸로 내년 또는 내후년까지도 실적 추정치들은 어느 정도 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아니 과연 거기서 얼마나 더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거냐 그 부분들이 주가 실적을 이제 좌지우지할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방사는 뭐 계속 수주 이벤트는 계속 있을 거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굳이 국내에서 리밸런싱 또는 포트폴리오 관점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네.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방산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오늘 시장에서 그나마 탄탄하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빠지지도 않은. 예, 그나마.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지만 않은 것만으로 전 수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세가 조금만 나오면 주가가 밀려요. 근데 예. 주가가 플랫하게만 움직여줘도 최근에 뭐 LIG 넥스원만 보더라도 주가가 일정 부분 딱 밀린 상태에서 그냥 옆으로 계속 횡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더 밀리지 않는다는 거는 누군가 팔더라도 받아주는 그 주체가 있다라는 거니까. 네. 네. 이건희 대표님. 예. 1분밖에 없습니다. 네. 장교 출신 이건희 대표님. 네. 방산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재미없을 것 같다. 의외의 답이시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추가 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자꾸 군불만 떼고 있고 이미 이제 폴란드, 루마니아는 다 알려져 있고요. 체코나 뭐 슬로바키아나 뭐 불가리아 뭐 이런 이제 나라들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뭔가 터져야 되죠. 그 뭐 잠수함이 터지든 뭐가 터지든 터져야 되는데 지금 이미 이제 탱크랑 뭐 지금 장갑차랑 그다음에 자주포랑 다 팔았는데 추가 계약 나올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이건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다. 그럼 지금 재미없을 것 같다. 그럼 피신처는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먹을 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네. 차라리 그냥 화장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수출 데이터 잘 나오는 거. 예, 네. 바로바로 열흘마다 한 번씩 확인할 수 있는 거 보시는 게 알겠습니다. 지금은 좀 더 편하지 않겠나. 장교 출신 이건희 대표님은 화장품주를 마지막에 권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 주식 거래량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지금은 열심히 사지도 팔지도 않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제가 또 비유를 하게 되는데 팔짱을 낀 채 미간을 찌푸리고 마치 잔고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시다는 얘기도 되겠죠. 자,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주마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